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카카오 시대가 오고 네이버의 시대는 저문다. 그리고 네이버에서 내놓은 메신저가 사업적으로 그렇게 잘 되지 않았고, 그러던 와중에 카카오톡이 대중화되고 카카오 스토리가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기만도 시간이 모자란다. 그러면 지인 기반의 뭐가 나와야 될 텐데 뭐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? 미투데이에서 제가 우리 몇 명만 모여가지고 딱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미투데이 안에 그룹 서비스가 있었어요. 그 이름이 미투밴드였어요. 바로 기획서를 그냥 그 자리에서 몇 페이지 썼고 이혜진 의장님을 만났죠.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. 설명을 했죠. 뭔지 잘 모르겠는데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. 그러면 좀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추룹이라는 새로운 소셜 앱을 만드는 벚뷰티풀 대표 박수만입니다. 저는 미투데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었고요. 네이버에서 인수를 했고, 그 이후에 네이버에서 네이버 밴드라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. 무료 뮤직 스트리밍 비트라는 앱을 창업을 또 진행을 했었고, 다시 네이버에 재입사하게 돼서 클로바, 네이버 뮤직, 바이브, 네이버 나우 같은 서비스들을 맡는 사업부를 총괄했습니다. 흔히 이러잖아요. 동네에서 치킨집을 차리려도 미리 준비를 다 해보고 또 옆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최소한 6개월 준비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데, 저는 좀 그렇게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. 최소한 요거 해보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그냥 좀 움직였었던 게 그냥 제 성격인 것 같고,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, 미투데이 창업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저랑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후배가 형 이제 이거 재미없는 것 같고 나 좀 쉴래요. 그럼 나도 같이 그만두자. 새로운 일을 계획한 건 아니었고 뭐 좀 다른 걸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친구랑 그냥 그러면 회사 바로 하나 만들자. 그래서 P2P 기반의 내가 찍은 사진들 컬렉션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만들어 보자고 이제 시작을 하다가요, 그 후배한테 야 이거 P2P 이거 너무 시간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얘로 먼저 서비스를 만들자. 그래서 2달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. 얘를 서비스로 출시한 게. 미투데이는 사용자가 많은 서비스는 아니었어요. 저는 제가 정보를 기록하고 다시 찾아보고 하는 목적으로 시작했었는데, 이게 점점점 대중들이 쓸 수 있는 걸로 가면서는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런 쪽으로 좀 더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그 이후에 제가 정리가 된 거였는데, 제가 대학교 때 PC통신을 엄청 좀 좋아했었거든요. PC통신 동호회에 가면 와, 나보다 음악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. 그래서 거기 아는 분들하고 교류하고 배우고 하는 점들에서 저에게는 완전히 꿈과 같은 그런 곳이었었는데, 2007년에 넘어와서는 PC통신이라는 거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이 제가 PC통신에서 내 주변에 없는 너무 뭔가를 잘 알고 재밌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웹 2.0에서 미투데이 같은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는 좀 되게 컸던 것 같고요. 서비스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저희 홈페이지가 막 결혼의 명가 이런 별명이 붙기도 하고 많이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돌이켜보면 미투데이라는 서비스를 너무 재밌게 했었는데, 얘가 뭐가 될 거고 어떻게 더 커질 거냐, 어떻게 사용자들에게 더 좋을 거냐에 대한 부분에 성공적으로 그걸 풀어내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2009년에 이제 네이버 서비스가 된 이후에 GD가 미투데이 들어오게 돼요. 그날 몇만 명씩 가입이 되는데, 미투데이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소한 일상을 올리는 나 같은 사람들과 같이 미투하는 데였잖아요. 이걸 뭐에 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좀 와장창 들어오면서 저는 어느 초등학교 누구예요 이런 얘기들 뜨고 이거 큰일 났네, 물 다 흐려졌고 망했다. 그러다가 2년 전이었나요? 메타에서 스레드를 런칭을 하는데 처음에 엄청난 사람들이 막 들어왔잖아요.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스팔 열차 탄다고 스하리 하고, 그 기간을 한 6개월 지나면서 지금 자리 잡은 모습을 보면 더 깊이 고민하고 이게 뭐냐라는 걸 그 당시에 더 해야지 됐었는데 멈추고 그 한계를 또 뛰어넘지 못했던 거 아닌가라는 교훈이 됐던 것 같다라는 말씀이 좀 드리고 싶네요. 2011년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카카오 시대가 오고 네이버의 시대는 저문다. 그리고 네이버에서 내놓은 메신저가 사업적으로 그렇게 잘 되지 않았고, 근데 미투데이도 모바일로 성공을 이제 못해서 저는 그거를 맡고 있으니까 뭔 짓을 해도 숫자는 안 올라가고 그런 시간이 좀 꽤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러던 와중에 카카오톡이 대중화되고 카카오 스토리가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기만도 시간이 모자란다. 그러면 지인 기반의 뭐가 나와야 될 텐데 뭐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? 라는 스트레스가 이제 되게 있었던 것 같고요. 미투데이에서 제가 우리 몇 명만 모여가지고 딱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미투데이 안에 그룹 서비스가 있었어요. 그 이름이 미투밴드였어요. 새벽에 그냥 일어났다가 그게 그냥 딱 떠올랐어요. 바로 기획서를 그냥 그 자리에서 몇 페이지 썼고 이혜진 의장님을 만났죠.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. 설명을 했죠. 뭔지 잘 모르겠는데
반대는 안 하겠습니다. 그러면 좀 해볼게요. 그러니까 당시에 30대 후반, 40대, 50대들 위주로 썼잖아요, 밴드가. 저희 세대들이 처음 인터넷으로 막 만나게 됐고, 그게 2002년 월드컵을 지나면서 완전히 폭발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2002년 월드컵이 그렇게 열광적일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으로 다시 옛날 친구들이 묶였고, 거기에 이런 이벤트까지 묶여서 그렇게 터졌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. 그러다가 또 다시 시간이 한 10년 흘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스마트폰이 됐고, 얘네들을 다시 여기서 만나게 되니까 내가 먼저 하나 만들고, 야 들어와. 그러면 나 거기 소속 맞지? 딱 들어왔다가 나 우리 모임도 이걸로 만들어야 되겠다. 또 부르면 들어오고. 젊은 친구들은 왜 별로 안 썼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리유니언 할 일이 없잖아요. 계속 연락하고 지냈고 했으면은 여기 다시 뭉칠 일이 없는데, 뭐 이 X세대들 이후에서 스마트폰에서 다시 우리 모임들이 리유니언 됐다. 그걸 밴드가 했다. 어쨌든 마케팅 거의 없이 7, 8개월 만에 1000만을 찍고, 아시다시피 아직도 한국에서 소셜 분야에서 뭐 1, 2등 하고 있는 앱이고요. 당시 생각은 이거였어요. 그 전에 너무 막강한 PC 메신저 네이트온이 있었거든요. 근데 카카오톡으로 다 카카오톡 소송이 됐잖아요. 아직 모바일에서 새로 시작한 애 없는데? 라고 하는 걸 먼저 꽂으면 된다. 라는 게 그냥 제 당시 생각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음악 서비스들이 있었지만 당시에 애플 뮤직도 없었고 스포티파이도 초기였고, 그래서 저는 음악을 또 좋아하고 해서 모바일에서 음악 듣는 게 뭘까, 이 앱을 해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에서 새로운 뮤직 앱을 만들겠다 라고 창업을 하게 되죠. 드디어 내가 이걸 해보네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. 음악 서비스 내가 해보는구나. 동생하고 어렸을 때 우리 나중에 레코드 회사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초등학교 때 하고 그랬었으니까, 그래서 되게 좋아했는데 2014년 3월인가 출시를 했고, 그리고 한 1년 후에 800만 가입회원. 그 전에 한국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에 뭐 새로운 경험을 주는 그런 앱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무료로 들으려면 어떻게 되지?가 있었고, 판도라나 스포티파이가 있었잖아요. 거긴 얼마 내고 있지? 그럼 한국에서 이게 안 될 리가. 저 당시에 판도라나 스포티파이 같은 서비스는 용어가 있었어요. Ad Supported Streaming. 곡당 얼마를 낸다라는 게 거기는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그게 있었고, 한국은 문화부에서 징수 규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, 광고 기반으로 틀 때는 한 곡당 얼마를 내라. 사실은 그거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었어요. 그리고 PPS라는 게 이제 있었는데 그건 뭐 한 곡당 8원 정도 가깝게 됐었고,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면서 저는 한국에도 해외에 있는 서비스처럼 광고 기반으로 틀 때 얼마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듭시다라는 일을 하기 시작하죠. 그래서 그게 뭐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. 최종 결론적으로는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이 생겼는데 단가가 문제였어요. 뭐 미국 대비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돼서 사업으로 하기엔 너무 비싸다. 그러니까 서비스가 되게 잘 되고 있었는데 법적인 이런 문제를 제대로 제가 못 풀게 맞는데, 그런 이유로 이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죠. 그러고 나서 제가 나중에 네이버 나우라는 걸 만들 때 그때 그게 좀 경험이 많이 또 됐어요. 네이버 메인 화면에 딱 틀면 음악 나오는 거 합시다. 그때 제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려. 어머님 그거 가서 얘기하면 잘리세요. 나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은데.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혜진 회장님한테 들고 갔을 때 두근두근 하고 갔죠. 잘리는 건가? 우리가 꼭 도전해 볼 만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또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, 그래서 네이버의 시작은 실시간 오디오 스트리밍. 근데 이번에는 라디오처럼 트는 방식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. 또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너무나 스트리밍이 일상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고, 유튜브 뮤직은 그냥 껴팔기로 지금 이만큼 온 거니까 이제야 이제 막 또 풀리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게 뭐 각종 방법을 다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구나 같은 생각이 들긴 하죠. AI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생각해보니까 이건 10년 동안 맨날 또 모바일 똑같은 일만 하고 있지 기술적으로 달라진 게 없는 일을 하고 있네. 다 AI 한다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지? 그리고 지금 그 싸움은 너무 엄청난 걸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. 그래서 무슨 AI의 파운데이션 이런 건 아니고 AI가 들어간 응용 프로덕트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생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느 날 주말에 새벽길을 운전을 하는데 저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.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서로 연결이 안 되던 사람들이 엄청 연결됐고, 그리고 그 연결은 PC 앞에 가서 앉아야지 되는 연결이었잖아요.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인간의 기능으로 하나 생긴 것 같아요. 언제든 연결되어 있다. 뭘 연결을 한다 이런 서비스가 자리 잡을 때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? 근데
또 인류가 계속 할 거는 뭐냐면은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, 그러니까 진짜로 만나는 거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우리 여전히 만나야 되는데 AI가 들어가서 좀 더 인간들의 커뮤니케이션과 이런 걸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.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편리함이 다가 아니네 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됐어요.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. 네이버에 있으면서 비서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외부 일정 잡고 이런 거 다 그분이 해주거든요. 근데 친구들하고 약속 잡을 때는 안 그렇잖아요. 저는 보면 보통 3일 4일 걸리는 것 같아요. 중간에 이제 비서분이 있으면 그 부담이 되게 없어지네.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부가적인 효과, 내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있는 효과일 수가 있겠고, 일정이 많아서 시간을 줄여주는 게 다가 아니라 대답하고 하는 것들을 얘가 대행해주는 AI 대리인이 이 일을 해주는 게 마음의 평화를 주네. 그래서 이 중간 역할 해주는 거는 지금 AI 수준이면 이거 완전히 될 것 같은데 이거 왜 안 하고 있지? 그 생각이 새벽 5시였는데 들어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자. 저는 이제 일반인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상상을 좀 해보는데요. 하나는 우리 봐야지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럼 추룹으로 일정 보낼게 이렇게 딱 끝나는, 누가 단톡방을 막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. 또 하나는 모임을 하는 중에 그 추룹에 그럼 빨리 좀 올려라 이렇게 돌아가는, 그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첫 번째 버전에는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사실 우리 아는 사람들 보는 거 위주로 처음 시작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최근 통계를 보면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이 올린 컨텐츠를 보느라고 쓰는 시간이, 이 사람이 인스타그램 쓰는 시간을 100이라고 본다면 7%에 불과하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친구들이 뭐 어디 갔고 막 이런 얘기 보였는데 지금 그게 안 보인다는 거고, 안 보이는 건 잘 안 올린다는 얘기인 거고, 그럼 그 니즈는 어디 갔냐면은 저는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에 지금 기회가 있고, 이 기회를 보고 지금 나오는 서비스들이 여러 개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중에 소셜 앱의 순위가 뭐 2, 3년 내에 좀 변동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. 저도 밴드라 서비스를 해보고 한국에서 한 달에 1000만 이상이 쓰게 되고 누구한테 얘기해도 아는 그런 서비스들이 되는 건 있겠지만 3천만 명을 넘어가기가 이제 어렵다는 캡이 있잖아요, 물리적으로. 그래서 저는 출시할 때부터 미국, 일본, 한국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, 뭐 1억 명 이상이 되는 앱이 되도록 해보자 라는 뭐 야망을 가지고 회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 뇌가 동작하는 방식이 L모드로 동작할 때가 있고 R모드로 동작할 때가 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L모드는 논리적인 거 차근차근히 하는 거 할 때, 근데 어떤 땅 떨어진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는 R모드일 때 나오는데, 내가 아이디어 짜내야지 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드라이로 머리 말리다가 내지는 운전하고서 막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거예요. 저는 막 새로운 생각해야 된다는 게 사무실 책상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좀 믿는 쪽이어서요. 오히려 멤버들하고 차 몰고 운전 쫙 하다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러면 이거 어때요? 라고 오히려 나오는 쪽이 확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. 저는 이번 인터뷰하면서 내내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스트레스가 얼마나 좋은 약이 되는 건가.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. 모두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또 다 다른데, 스트레스의 상황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걸 내가 버텨내면 내가 그 성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. 우리 모두 다. 그런데 사실 그건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스트레스가 왔을 때 도망갔다고 해서 그거를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꼭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. 근데 저는 분명한 거는 뭐냐면,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 일수록 거기서 뭔가 한번 뚫고 나갔을 때 그게 정말 성장하게 되는 지표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, 회사를 하다 보면 여러 차례 큰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. 그때마다 어쨌든 새로운 답을 찾게 되고, 또 여러 운이 좋았죠. 옆에 도와주실 분들이 있었고, 그리고 모바일의 출연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 시대가 맞아야지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운들이 좋긴 했지만, 어찌됐건 스트레스가 왔을 때 좀 딴 회사 알아보자 이러지 않고 그냥 좀 더 버티고 거기서 답을 그래도 하나씩은 찾았던 게,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됐을 때 좀 더 여기를 또 어떻게 뚫고 나가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